죽은 사람이 자신의 출근부에 서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자신이 살해당하고 무려 1시간이나 지난 뒤에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01년 가을, 끝없이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밤, 대한민국 중부지방의 한 외곽공단에서 벌어진 기이하고도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진실과 그 이면에 웅크리고 있던 서늘한 악의에 대해 천천히 짚어보려 합니다. 2001년 10월, 중부지방 외곽에 위치한 한 중소규모 공단. 이곳은 밤낮 없이 돌아가는 육중한 프레스 기계 소리와 쇳가루 섞인 매연, 그리고 값싼 노동력으로 굴러가는 삭막한 섬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때리는 장대비가 유난히도 거세던 그날 밤, 21살의 여공 이은주 씨는 평소처럼 파란색 공장 작업복을 입고 기숙사 방문을 나섰습니다. 은주 씨는 말이 없고 늘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일만 하던 아가씨였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고등학교마저 자퇴한 뒤 동생의 학비와 가족의 빚을 갚으려 자진해서 수당이 높은 야간 교대 근무만을 도맡아 하던 참으로 지독하고도 시린 효녀였습니다. 그녀가 머물던 곳은 공단 한 구석에 위치한 낡은 쌓인 일실 기숙사였습니다. 삐그덕거리는 철제 2층 침대,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우풍, 방 안 가득 널어놓은 덜 마른 작업복들, 특유의 쉰내가 배어있는 좁고 숨막히는 공간. 밤 10시부터 시작되는 야간 조립 라인 투입을 위해 은주 씨는 우산을 챙겨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룸메이트 박소희 씨가 기억하는 은주 씨의 마지막 뒷모습이었습니다. 새벽 2시경,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에 선잠에서 깬 소희 씨는 무심코 1층에 있는 은주 씨의 침대 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은주 씨가 평소 목숨처럼 아끼며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낡은 폴더폰이 덩그러니 베개 위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 주인이 떠난 폴더폰의 외부 액정만이 초록색 불빛을 깜빡이며 누군가로부터 읽지 않은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음을 조용히 알리고 있었습니다. 소희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바쁘게 출근하느라 휴대폰을 깜빡했겠거니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교대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소희 씨를 맞이한 것은 온기 하나 없이 싸늘하게 식어있는 은주 씨의 빈 침대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아침 식사를 하러 온 야간반 동료들에게 은주 씨의 행방을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어젯밤 조립 라인에서 은주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놀란 소희 씨가 달려간 공장 관리실에서는 귀찮다는 듯한 핀잔만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끈기가 없어. 빚 갚는다고 야간 일만 죽어라 하더니 결국 야반도주한 모양이네. 공단에서는 드물지 않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희 씨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숙사 사물함을 열어본 소희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의 낡은 지갑, 주민등록증, 그리고 매달 고향으로 돈을 송금하던 소중한 통장 2개가 고스란히 사물함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도 지갑도 신분증도 없이 고작 파란색 작업복 하나만 입은 채 비오는 밤거리로 야반도주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 기괴한 사실은 경비실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은주 씨가 사라졌다고 펄쩍 뛰는 소희 씨에게 나이든 경비원은 낡은 야간반 출근부를 들이밀었습니다. 깜빡이는 형광등 불빛 아래 출근부 14번 란에는 너무도 또렷하게 이은주라는 세 글자의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명된 시간은 정확히 21시 50분. 그녀는 분명히 기숙사를 나와 공장 정문을 통과했고 자신의 손으로 출근부에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공장 안 그 어디로 증발해버린 것일까요? 폐쇄된 공단 안에서 한 여성이 잿빛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날 오후 시골에서 첫 버스를 타고 달려온 은주 씨의 어머니가 공장 정문 앞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하면서 사건은 비로소 수사기관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우리 은주가 어떤 애인데 동생 대학 보내겠다고라면 하나도 마음대로 안 사먹던 애가 통장을 두고 어딜 가요?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요. 처음엔 단순 가출로 치부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관할 파출소 경찰들도 기숙사에 남겨진 은주 씨의 폴더폰을 열어본 순간 표정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젯밤 소희 씨가 보았던 그 깜빡이던 부재중 문자 메시지. 은주 씨가 출근부에 서명하기 35분 전인 21시 15분 발신자 번호를 알 수 없는 미상의 번호로부터 온 단 한 줄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물건 챙겨서 3공장 뒤쪽 구간 온실로 나와. 빨리 와라. 나 더는 못 기다린다.
이 짧고 강압적인 메시지는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경찰은 즉각 형사계를 투입하여 수색에 나섰습니다. 기숙사에서 제3공장 뒤편으로 이어지는 길은 가로등 하나 없는 질척이는 흙길이었습니다. 한쪽으로는 썩은 물이 고인 시궁창 미장이 흐르고 있었고, 다른 한쪽으로는 공단이 들어서기 전 지역 주민들이 쓰다 버려진 뼈대만 앙상한 비닐하우스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무성한 잡초들을 헤치며 수색을 이어가던 중 구간 온실에 찢어진 비닐 틈새를 살피던 한 형사의 발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채였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집어든 것은 은주 씨가 평소 머리에 꽂고 다니던 데이지꽃 모양의 싸구려 플라스틱 머리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얀 플라스틱 꽃잎 위에는 간밤의 폭우에도 미처 다 씻겨 내려가지 못한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형사의 시선이 머리핀이 떨어진 바닥을 향했습니다. 온실 안쪽 진흙 바닥에는 무언가 아주 무거운 물체를 질질 끌고 간 듯한 깊고 굵은 자국이 뱀이 기어간 흔적처럼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견을 투입해 진흙에 남겨진 끌린 자국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흔적은 인적이 완전히 끊긴 공단 제1구석진 곳, 수년째 방치된 폐기물 집화장과 폐수 처리 탱크가 있는 곳으로 경찰들을 인도했습니다. 이곳은 공단 내의 유일한 CCTV마저도 닿지 않는 완벽한 사각지대였습니다. 녹이 슬어 붉은 쇳가루가 떨어지는 커다란 철제 폐수 탱크. 수색대원들이 지렛대를 이용해 육중한 덮개를 억지로 뜯어내자 코를 찌르는 끔찍한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방독면을 쓴 감식반원이 조심스럽게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시커먼 폐수 속을 비추었습니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로 파란색 공장 작업복이 둥둥 떠올랐습니다. 은주 씨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백지장처럼 핏기가 가신 채 차갑게 굳어 있었고, 무엇보다 끔찍했던 것은 그녀의 가느다란 목을 단단히 파고들어 옥죄고 있는 두꺼운 공업용 포장끈이었습니다. 21살, 가족을 위해 자신의 젊음을 공장의 먼지 속에 갈아 넣던 착한 딸은 그렇게 차갑고 더러운 폐수 속에서 비참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은 즉각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폴리스 라인이 쳐지고 감식반의 플래시 불빛이 어지럽게 교차하는 가운데 공단의 수백 명 여공들은 창밖으로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공포에 질려 수군거렸습니다. 건져 올려진 은주 씨의 시신에 대한 1차 검안이 실시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법의학자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다행히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현금이나 귀중품을 소지하지 않았기에 강도 피해로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공업용 끈에 의한 삭사, 즉 기계적 질식사였습니다. 누군가 등 뒤에서 강한 힘으로 끈을 졸라 그녀를 살해한 것이 명백했습니다. 그런데 시신의 사후 강직도와 간온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사망 추정 시간을 계산하던 법의학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군. 피해자의 사망 시간은 아무리 늦게 잡아도 어젯밤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입니다. 이미 어젯밤 9시경에 숨이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수사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야간반 출근부 사본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은주 21시 50분.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9시에 죽었다고 하셨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여자는 9시 50분에 자기 손으로 경비실 출근부에 사인을 했습니다. 죽은 시체가 걸어 나와 펜을 잡고 서명이라도 했단 말입니까? 법의학자는 단호했습니다. 법의학적 소견은 틀림없습니다. 9시 50분에 이 여성의 체온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수사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범인은 은주 씨를 구시경 온실 근처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폐수 탱크에 유기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경비실로 찾아가 은주 씨의 이름을 대신 적어 넣은 것입니다. 은주 씨가 여전히 살아있으며 출근을 한 뒤 무단으로 공장을 이탈해 가출한 것처럼 꾸미기 위한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알리바이 조작. 경찰은 즉각 원본 출근부를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범인의 흔적이 그 서명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그날 밤 출근했던 야간반 여공 120명 전원의 필적 샘플까지 긴급히 채취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국과수에서 돌아온 1차 문서 감정 결과는 수사팀을 더욱 깊은 미궁 속으로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감정관의 소견은 이랬습니다. 21시 50분에 적힌 이은주 씨의 서명은
누군가 급하게 흉내낸 어설픈 위조 필적이 아닙니다. 자음과 모음의 간격, 펜을 누르는 필압의 미세한 변화, 끝을 살짝 흘려 쓰는 특유의 각도까지 기존 이은주 씨가 썼던 문서들의 서명과 100%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만약 법의학팀의 사망시간 추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서명을 본인 친필로 확정지었을 겁니다. 경찰서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범인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의 필적을 이토록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었을까요? 범인이 은주 씨의 필적을 기계처럼 복사해낼 수 있는 그녀와 아주 가까운 인물이거나 혹은 살해하기 직전 공포에 질린 그녀의 목에 끈을 건 채 억지로 출근부에 펜을 쥐게 만들어 서명하게 한 뒤 죽였다는 뜻일까요? 어느 쪽이든 상상을 초월하는 치밀함과 잔혹성이었습니다. 경찰은 방향을 틀어 은주 씨의 휴대폰에 남겨진 마지막 단서 21시 15분에 온 미상의 발신 번호를 추적하는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2001년 당시의 낡은 통신망 기록을 뒤지고 뒤진 끝에 확인된 발신지는 공단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제법 번화한 주택가 길가의 공중전화 부스였습니다. 그 공중전화는 낡고 허름한 동네 세탁소 바로 앞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세탁소와 인근 찌개 백반집 등을 탐문하며 목격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세탁소 여주인은 셔터를 내리려다 공중전화 부스 안에 묘한 인물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회색 비옷을 입고 있었어요. 챙이 넓은 모자를 푹 눌러 써서 얼굴은 하나도 안 보였는데 체격이 좀 있는 남자였지. 비가 그렇게 오는데 부스 안에서 한참을 수화기를 붙들고 씩씩대더라고요. 내가 문 닫으면서 무심코 들었는데 목소리가 아주 험악했어. 내 돈 지금 나한테 있다. 당장 기어 나와서 안 가져가면 이거 다 불태워버릴 줄 알아. 이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은주 씨의 죽음에는 분명히 돈이 얽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이은주 씨의 가족사와 금융거래 내역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살아온 삶의 궤적은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수사관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자란 은주 씨는 아버지가 병마로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도박에 미쳐버린 오빠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오빠가 진 빚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조폭들이 집으로 쳐들어와 세간살이를 부수고 늙은 어머니를 위협했습니다. 결국 은주 씨는 도망치듯 고향을 떠나 공단으로 숨어들었고 그곳에서 하루 14시간씩 잔업을 해가며 돈을 벌었습니다. 공단 식당에서 밥에 간장만 비벼 먹으며 돈을 아끼는 그녀를 두고 공장 사람들은 미련할 정도로 착한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의 낡은 통장 거래 내역을 뽑아든 형사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무언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기이한 자금의 흐름이 발견된 것입니다. 은주 씨가 주야간을 교대하며 뼈 빠지게 일해받는 한 달 월급은 당시 시세로 약 8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중 60만 원을 꼬박꼬박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고향 어머니의 계좌로 송금하고 남은 2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사망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기록을 보면 매월 특정일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현금 2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은주 씨의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이상한 것은 그렇게 입금된 200만 원이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다음날 현금 자동 입출금기 ATM을 통해 전액 현금으로 고스란히 인출되어 빠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여공의 통장에 한 달에 한 번씩 스쳐 지나가는 이 200만 원의 정체. 대체 이 순진하고 조용한 아가씨는 공단 안에서 무슨 위험한 뒷거래에 휘말려 있었던 것일까요? 수사팀은 즉시 은주 씨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룸메이트 박소희 씨를 다시서 취조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슬픔에 빠진 직장 동료로 대했던 경찰들도 이제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담당 형사가 통장 내역을 탁자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매섭게 추궁했습니다. 박소희 씨, 은주 씨 통장에 매달 꽂히던 이 200만 원 대체 뭡니까? 당신이랑 한 방을 썼는데 모를 리가 없잖아.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당신도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살인사건 공범이라는 단어에 창백하게 질린 소희 씨는 덜덜 떨며 자신의 작업복 바지자단을 신경질적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보다는 짙은 공포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소희 씨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사실 은주 언니, 최근 몇 달 동안 누군가에게 엄청난 협박을 받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했어요. 밤마다 기숙사 공용전화기로 전화가 걸려오는데
받으면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거친 숨소리만 들리다 뚝 끊겼다고요. 언니가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다고 며칠 밤을 울었어요. 소희 씨는 훌쩍이며 숨을 고른 뒤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죽던 그날 밤이요. 기숙사 방을 나서기 직전에 언니가 제 손에 꼬깃꼬깃 접은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몰래 쥐어주며 속삭였어요. 소희야, 만약에 내일 아침이 밝아도 내가 방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쪽지를 꼭 경찰서에 가져가서 전해줘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수사팀 전원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살해당한 피해자가 남긴 최후의 다잉 메시지나 다름없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그 쪽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왜 처음 조사할 땐 말하지 않았어? 경찰의 고함에 소희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공포로 짐승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경찰에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숙사 제 사물함을 열어보니까 누군가 자물쇠를 부수고 제 사물함을 다 뒤져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숨겨뒀던 언니의 쪽지마저 훔쳐가 버렸어요. 조사실 안의 공기가 일순간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범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밤, 은주 씨를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완벽하게 출근부의 서명까지 남긴 그 괴물은 기숙사의 자물쇠를 따고 쪽지를 훔쳐갈 수 있을 만큼, 그녀들의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녀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숙사 사물함의 자물쇠가 부서져 있고 피해자 이은주 씨가 남긴 마지막 쪽지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 이것은 수사팀에게 뼈를 깎는 듯한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살인범은 외부에서 침입한 괴한이 아니었습니다. 은주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고 있으며 사건 직후에도 태연하게 기숙사를 드나들며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자. 어쩌면 형사들이 탐문을 벌일 때 그들 틈에 섞여 비통한 표정으로 연기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있는 내부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은 먼저 은주 씨를 죽음의 문턱으로 불러낸 공중전화 미상의 발신자를 향해 좁혀졌습니다. 발신지였던 동네 낡은 세탁소 주인의 진술, 그리고 은주 씨의 통장에 매달 꽂혔다 사라지던 기이한 200만 원의 행방. 이 두 가지 단서를 조합한 경찰은 공단 주변을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단에서 OKM 정도 떨어진 변두리의 허름하고 곰팡내 나는 여인숙에서 유력한 용의자 한 명을 긴급 체포합니다. 그는 바로 은주 씨의 고향 선배이자 전 남자친구였던 최동수였습니다. 최동수는 질이 아주 좋지 않은 동네 불량배로 폭력 전과의 불법 추심일까지 손을 대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형사들이 굳게 닫힌 여인숙 방문을 박살내고 들이닥쳤을 때 그는 침대 밑에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다 제압당했습니다. 경찰이 침대 밑에서 끄집어낸 것은 진흙이 잔뜩 묻은 낡은 회색 우유였습니다. 세탁소 주인이 목격했던 바로 그 옷차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방 한구석에서는 여공 대상 묻지마 강도 사건 기사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낡은 지역 신문이 발견되었고, 현관에 나뒹굴던 그의 낡은 작업화 사이즈는 구간 온실 앞 진흙탕에 깊게 파여있던 발자국 크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취조실에 끌려온 최동수는 책상을 걷어차며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차갑게 식어버린 은주 씨의 참혹한 시신 사진을 던지자 그의 핏발선 눈동자가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리더니 이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최동수는 돈을 뜯어내려 한 사실은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그는 은주 씨에게 매달 정체불명의 200만 원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도박 빚에 쪼들리던 차에 비 오는 밤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돈을 안 가져오면 기숙사에 불을 지르겠다며 그녀를 후미진 온실 쪽으로 협박해 불러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습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만큼은 거품을 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형사님, 제가 그 기집애 돈을 뺏으려고 비호까지 뒤집어 쓰고 온실 앞에서 밤 10시까지 오들오들 떨면서 기다린 건 맞습니다. 근데요, 그녀는 온실 쪽으로 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분명히 봤다고요. 밤 9시 15분쯤이었나 웬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여자가 기숙사 쪽에서 나오더니 온실이 아니라 삼공장 창고 쪽으로 미친 듯이 도망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를 뚱뚱한 경비 영감이 헉헉대면서 쫓아가고 있었고요. 제가 죽인 게 아닙니다. 최동수의 횡설수설 같은 진술. 하지만 수사팀은 이 진술을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가 언급한 뚱뚱한 경비 영감.
바로 출근부를 관리하던 50대의 경비원 김상철이었습니다. 김상철은 사건 당일 은주 씨가 밤 9시 50분에 서명하고 들어갔다며 경찰에게 태연히 출근부를 내밀었던 바로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방향을 튼 경찰은 즉각 김상철이 혼자 거주하는 낡은 반지하 새방을 급습했습니다. 습기찬 반지하 문을 열고 들어간 형사들은 역겨운 냄새와 함께 소름 끼치는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김상철은 방 한가운데 놓인 양은 대야에 무언가를 허겁지겁 태우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달려들어 불을 끄고 타담한 잔해를 확인해 보니 그것은 망원 렌즈로 몰래 찍은 은주 씨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수색은 계속되었고 곰팡이가 핀 화장실 거울 뒤편 비밀 공간에서는 수십 벌의 여성 속옷과 함께 잘 정돈된 긴 머리카락 뭉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묶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사건 현장 진흙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데이지꽃 모양의 플라스틱 머리핀이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이 변태적인 경비원을 진범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강력계 형사들의 매서운 추궁에 김상철은 덜덜 떨며 자신의 추악한 취미를 실토했습니다. 평소 말이 없고 순종적인 은주 씨에게 병적인 집착을 보였고 몰래 기숙사에 숨어들어 물건을 훔쳐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살인에 대해서는 펄쩍 뛰며 부인했습니다. 어젯밤에 은주 씨가 평소보다 일찍 나오길래 뒤를 밟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삼공장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곧바로 경비실로 도망쳐 왔다고요. 형사가 매섭게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거짓말 마. 네가 삼공장에서 은주를 죽여서 폐수통에 던져놓고 9시 50분에 경비실로 돌아와서 네 손으로 은주 이름으로 출근부 서명을 조작한 거잖아. 그러자 김상철의 입에서 수사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폭탄 같은 진술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닙니다. 형사님, 9시 50분. 그 시간에 출근부 장부는 제 손에 있지도 않았어요. 9시 30분쯤에 생산라인의 강 반장이 비가 와서 결근자가 많을 것 같다며 인원 체크를 한다고 경비실에서 장부를 통째로 들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장부를 다시 가져다 놓은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어요. 수사팀은 아연실색했습니다. 경비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은주 씨의 서명을 조작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45세 생산라인 반장 강씨뿐이었습니다. 강 반장은 평소에도 여공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은근슬쩍 신체 접촉을 하며 권력을 휘두르던 오만하고 질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삼공장 뒤편에 마련된 강 반장만의 은밀한 개인 휴게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산티, 나는 남자 스킨향과 소주 냄새가 진동하는 그 방에서 법의학팀은 루미놀 용액을 뿌리며 혈흔을 찾았습니다. 피 자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낡은 소파 밑구석에서 아주 작고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파란색 공장 작업복에 달리는 플라스틱 단추. 은주 씨의 시신을 수습할 때 작업복의 세 번째 단추가 뜯겨나가 있었던 사실을 형사들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강 반장은 변호사를 부르라며 거만하게 소리를 질렀지만 형사가 단추를 코앞에 들이밀자 이내 얼굴빛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그는 끈적하고 역겨운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사건 당일 강 반장은 권력을 이용해 은주 씨를 자신의 휴게실로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겁탈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때 은주 씨의 단추가 뜯겨나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 죽였습니다. 그 독종 같은 기집애가 제 뺨을 후려치더니 내 주머니에 있던 공단 노동조합 리베이트 장부를 확 빼앗아 들고는 당장 사장한테 고발하겠다고 악을 쓰더라고요. 그러고는 8시 40분쯤에 문을 박차고 밖으로 도망가 버렸다고요. 저는 그 장부가 회사에 넘어갈까봐 9시 반쯤에 인원 체크 핑계로 경비실 출근부를 핑계 삼아 공장을 다 뒤졌지만 결국 못 찾았습니다. 출근부 조작? 제가 미쳤다고 도망간 여자 이름을 적어 넣습니까? 수사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협박을 일삼던 전 남자친구, 변태적인 스토커 경비원, 추악한 권력을 휘두른 조장. 세 명 모두 은주 씨에게 끔찍한 해를 가할 동기가 충분했고 모두 사건 당일 현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진술도 살인의 완벽한 퍼즐을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밖에서 기다렸고 경비원은 뒤를 쫓다 놓쳤으며 강 반장은 8시 40분에 그녀가 살아서 도망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 쓰레기 같은 세 명의 말이 모두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면 8시 40분에 강 반장의 방을 뛰쳐나간 은주 씨는 도대체 누구를 만나 구시경에
온실 근처에서 목이 졸려 죽은 것이며 9시 50분의 완벽한 출근부 서명은 도대체 누가 남긴 것이란 말입니까? 미궁에 빠진 수사팀에게 한 줄기 빛이 된 것은 공단 정문에서 500m 떨어진 낡은 편의점의 흐릿한 CCTV 화면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건 당일에 VHS 테이프를 돌려보던 베테랑 팀장이 갑자기 화면을 향해 손가락을 짚었습니다. 화면 정지. 저기 저 여자. 화면 하단에 찍힌 시간은 밤 8시 55분. 비에 젖은 파란색 작업복, 풀어 헤쳐진 머리, 뜯겨나간 단추. 은주 씨가 분명했습니다. 강 반장의 휴게실에서 도망쳐 나온 지 15분 뒤, 그녀는 빗속을 뚫고 공단 밖 편의점까지 뛰어와 무언가를 다급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의 눈이 계산대 위로 쏠렸습니다. 그녀가 계산한 것은 온장고에서 꺼낸 뜨거운 캔 커피 2개였습니다. 형사들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팍팍한 노동 현장과 일상적인 삶 속에서 돈 한 푼이 아쉬운 가난한 여공이 굳이 비 오는 밤에 따뜻한 캔커피를 2개나 샀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무언가를 간절히 부탁하거나 혹은 중대한 담판을 지어야 할 윗사람을 만나기 위해 얼어붙은 몸을 녹일 작은 성의를 준비한 것입니다. 강반장의 장부를 손에 쥐고 공단을 빠져나왔던 그녀는 왜 도망치지 않고 커피 2캔을 사서 다시 공단 구석의 어두운 온실로 발걸음을 돌린 것일까요? 그 의문은 서울에서 급파된 국과수 최고 권위의 문서 감정 전문가가 내놓은 소견서 한 장으로 인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수사팀을 덮쳤습니다. 형사님, 9시 50분에 적힌 이 서명이 본인의 필적과 100% 일치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범인이 위조한 게 아닙니다. 이건 이은주 씨 본인이 직접 쓴 게 맞습니다. 뭐라고요? 9시 50분이면 이미 살해당하고 1시간이나 지난 후인데 귀신이 와서 펜을 쥐었단 말입니까? 전문가가 돋보기로 출근부를 확대하며 서늘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여기 14번 란의 서명을 보십시오. 은주 씨의 글씨가 윗줄인 13번 칸에 테두리 먹선을 살짝 덮고 있습니다. 이것은 13번 직원이 서명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은주 씨가 낮에 미리 장부에 자기 이름을 적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21시 50분으로 미리 꾸며놓고 말이죠. 그녀는 처음부터 그날 밤 야간 근무를 무단 결근할 작정이었습니다. 출근한 것처럼 꾸며놓고 누군가와 밤새워 해결해야 할 아주 절박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야간 근무자가 출근부에 미리 가짜 서명을 남기고 근무를 이탈한다? 낡고 폐쇄적인 공단 시스템 안에서 이런 대담한 조작이 발각되지 않으려면 단 하나의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녀의 라인을 책임지는 현장 관리자의 묵인. 누군가 그녀의 부재를 눈감아주기로 약속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경찰의 시선은 일제히 단 한 사람을 향해 꽂혔습니다. 조립 라인의 총책임자이자 공단의 수백 명 여공들이 친엄마처럼 따르며 정대모라 부르던 45세의 조장 정미란. 그녀는 넉넉하고 인자한 웃음으로 타지 생활에 지친 어린 여공들에게 밥을 해먹이고 은주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기절할 정도로 오열했던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이 사건 당일의 근태 기록을 다시 들춰보았을 때 형사들은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건 당일 그토록 성실했던 정밀한 조장은 급성 위경련을 이유로 밤 9시 정각에 조퇴하고 공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밤 9시, 바로 법의학자가 추정한 은주 씨의 정확한 사망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은주 씨의 룸메이트 소희 씨를 은밀히 안전가옥으로 빼돌려 강도 높게 설득했습니다. 박소희 씨, 은주 씨 통장에 찍힌 200만 원. 그거 최동수에게 뜯긴 돈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세요. 정밀한 조장이 시켰습니까? 공포에 질려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소희 씨가 정밀한이라는 이름 석자에 끝내 무너져 내리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 씨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진실은 낡은 공단 뒤편에서 벌어지고 있던 지옥 같은 착취의 민낯이었습니다. 따뜻한 데모 행세를 하던 정밀한은 사실 공단 내에서 여공들을 상대로 수천만 원대의 불법 개치를 운영하는 악랄한 개주였습니다. 가난하고 절박한 여공들에게 텐돈을 쥐어준 뒤 살인적인 이자를 매겨 그들의 월급을 고스란히 갈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주 씨 통장에 찍힌 200만 원은 그녀가 순번이 되어 받은 댐돈이었지만 다음날 정밀한이 이자 명목으로 그 돈을 통째로 갈취해 불법 사설 도박장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은주 언니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했어요.
매일 밤 기숙사로 장난 전화를 걸어 말려 죽이려던 사람도 정밀한 조장의 수하들이었어요. 그날 밤 언니는 결심했어요. 강 반장의 비리 장부와 정 조장의 불법 계부 장부를 경찰에 싹 다 넘기겠다고. 언니는 출근부에 미리 사인을 해두고 정 조장과 마지막 단판을 짓기 위해 구간 온실로 간 거였어요. 비로소 모든 조각이 핏빛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밤 가슴에 커피 2캔을 품고 벌벌 떨며 온실로 향했던 은주 씨. 위경련을 핑계로 밤 9시에 나타난 인자한 미소의 진짜 악마. 하지만 경찰은 분노를 억눌러야 했습니다. 정미라는 뱀처럼 교활한 인물이었습니다. 심증과 동기는 차고 넘쳤지만 그녀의 손에 피가 묻었다는 것을 증명할 직접적인 물증이 없었습니다. 도난당한 은주 씨의 쪽지나 땜돈의 흐름이 적힌 비밀 장부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녀는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사실 유리창 너머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수사팀장은 굳게 닫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낡고 비좁은 공단, 그들만의 닫힌 사회 속에서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어린 여공들의 피를 빨아먹던 진짜 괴물의 윤곽이 마침내 어둠 속에서 그 기괴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잔혹한 연극의 막을 내리기 위해 경찰은 반드시 그 악마의 목줄을 잼 결정적이고도 치명적인 한 방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생각지 못한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공간 속에 그 해답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수사팀의 발걸음이 다시 한번 폭풍 전야의 정막이 흐르는 공단 기숙사를 향해 은밀하고도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낡은 편의점 CCTV에 찍힌 2개의 따뜻한 캔 커피. 가난하고 절박했던 21살의 여공 이은주 씨가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공포 앞에서도 끝내놓지 않으려 했던 마지막 희망의 온기였습니다. 수사팀은 이 2개의 캔 커피가 가리키는 방향을 만차 마침내 공단 여공들의 데모라 불리던 정밀한 조장이라는 짙은 어둠 앞까지 당도했습니다. 하지만 심증만으로는 이 노련하고 교활한 포식자를 추함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 씨가 룸메이트에게 남겼으나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마지막 쪽지. 경찰은 그 쪽지의 행방을 찾는 것이 이 사건의 숨통을 트일 유일한 열쇠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들은 다시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기숙사 사물함의 자물쇠가 부서졌다는 것은 내부의 구조를 아주 잘 알고 있으며 언제든 자연스럽게 기숙사를 드나들 수 있는 자의 소행이 분명했습니다. 수사팀은 사건 발생 직후 은주 씨와 같은 층을 쓰던 여공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은밀하고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형사들의 매서운 눈에 띄는 수상한 기록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은주 씨의 옆방을 쓰던 20대 초반의 한 여공 계좌에 사건 다음날 새벽 5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 여공을 조용한 경찰서 취조실로 불러들인 형사들은 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통장거래 내역서와 은주 씨의 참혹한 부검 사진을 나란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을 뿐이었습니다. 사진을 본 여공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인사건의 증거인멸 공범으로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형사의 엄중한 경고에 그녀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밀한 조장님이 시켰어요. 은주 사물함을 부수고 쪽지를 가져오면 제 남은 빚을 다 탕감해주고 돈도 더 얹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진짜 살인인 줄은 몰랐어요. 그냥 은주가 조장님 돈을 떼먹고 도망친 줄로만 알았다고요. 형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 쪽지에, 은주 씨가 남긴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여공은 눈물 콧물을 쏟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작은 수첩에서 찢어낸 종이였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만약 오늘 밤 내가 기숙사로 돌아오지 않으면 제3공장 42번 재봉틀 밑바닥을 확인해 주세요. 그곳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라고요. 그날 밤 자정,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은 제3공장. 조업이 멈춘 공장 안은 매캐한 기계 기름 냄새와 눅눅한 먼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손전등을 든 형사들이 어둠을 뚫고 조립 라인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38번, 39번, 그리고 마침내 은주 씨의 자리였던 42번 재봉틀 앞에 멈춰섰습니다. 형사들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기름때가 찌든 육중한 재봉틀 모터 밑동을 살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순간 검은색 절연 테이프로 단단히 칭칭 감겨있는 낡은 비닐 뭉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뜯어내고 비닐을 벗기자
그 안에는 손때 묻은 두꺼운 장부 한 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사팀장이 장부를 펼쳐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곁에 있던 형사들의 입에서 일제히 억눌린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정밀한이 어린 여공들을 상대로 벌여온 지옥 같은 착취의 기록, 바로 불법사설, 개치의 피비린내 나는 장부였습니다. 장부에는 공단 여공 수십 명의 이름과 함께 살인적인 고금리 이자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빚을 감당하지 못한 어린 여공들을 인근 유흥가 노래방 도우미로 강제로 팔아넘기고 그 화대마저 고스란히 갈취한 끔찍한 내역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 씨 역시 그 덫에 걸려 매달 200만 원이라는 촨돈을 받는 족족 정밀한의 불법 도박 자금으로 빼앗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부의 맨 마지막 페이지, 은주 씨가 다급하게 이 기록을 훔쳐내 숨기던 그날의 절박함을 증명하듯 가장자리에는 오래된 갈색 핏자국 하나가 번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밀한이 경찰서 취조실로 연행되었습니다. 은주 씨의 시신 앞에서 혼절할 듯 오열하던 인자한 대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녀는 너무도 차분하고 서늘한 눈빛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형사들을 마주했습니다. 수사팀장이 무거운 소리를 내며 불법계 장부를 그녀 앞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밀한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님, 제가 어린애들 상대로 무리하게 돈놀이한 건 인정합니다. 벌을 받으라면 달게 받죠. 불법계를 운영했으니 사기죄나 대부업법 위반쯤 되겠네요. 교도소에서 몇 년 썩고 나오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저한테 살인이라니요? 제가 은주를 죽였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정밀한은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기죄와 살인죄의 형량 차이를 정확히 꿰뚫고 자신이 불리한 부분은 내어주되 치명적인 급소는 철벽처럼 방어하는 소름 끼치는 교활함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9시에 위경련이 너무 심해서 강 반장님께 허락을 받고 조퇴했습니다. 빗길을 걸어 곧장 제가 새들어 사는 다세대 주택방으로 돌아가 약을 먹고 누웠다고요. 못 믿으시겠으면 저희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날 밤 9시부터 제 방 창문에는 밤새도록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사는 다시 끈적한 늪에 빠지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형사들이 정밀한이 거주하는 낡은 다세대 주택 주변을 탐문했을 때 건너편에 사는 이웃들은 입을 모아 진술했습니다.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밖에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정 조장 내 방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형광등 불빛은 분명히 봤어요. 9시 조금 넘어서부터 아침까지 쭉 켜져 있었으니까요. 이 알리바이가 성립하는 한 정밀한은 9시에 은주 씨를 죽이고 9시 50분에 공장으로 돌아가 출근부를 조작할 수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정밀한을 잡아둘 수 있는 시간은 단 48시간 뿐이었습니다. 초조함이 수사팀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늘 거짓이 미처 덮지 못한 아주 얇고 미세한 틈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알리바이를 재확인하기 위해 며칠째 다세대 주택 주변을 맴돌며 탐문을 벌이던 막내 형사는 동네 구멍가게 평상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던 동네 노인들의 대화에서 무언가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태풍급으로 비가 오더니만 동네 전봇대 변압기가 터져서 아주 캄캄하고 난리도 아니었지. 맞아. 냉장고 반찬 다 상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다고. 막내 형사의 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그는 곧바로 한국전력공사 관할지사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의 전력 공급 기록을 확인한 순간 온몸에 찌릿한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그 비오는 밤, 정밀한이 살던 다세대 주택 일대는 강풍으로 인한 전선 단락으로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 무려 3시간 동안 대규모 정전 상태였습니다. 전기가 끊겨온 동네가 암흑천지였던 그 시간. 그렇다면 이웃들이 목격했던 정밀한의 방 창문에서 새어나오던 그 환한 불빛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경찰은 즉각 판사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정밀한의 새방 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기이할 정도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방을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옷장 맨 아래 칸, 옷가지들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물건 하나를 끄집어냈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대형 오토 캠핑용 랜턴이었습니다. 데민델은 모로트레의 피나리데. 놀라운 것은 그 랜턴의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싸구려 기계식 타이머 콘센트가 테이프로 조잡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출근하기 전 이 타이머 랜턴의 시간을 밤 9시에 켜지도록 미리 세팅해두고 옷장 위에 올려 창문을 향해 비추게 해두었던 것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정전 사태조차 비껴간 스스로 빛을 내는 가짜 알리바이. 정미라는 비오는 밤 자신을 향할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위해 누군가 방 안에 있는 것처럼 완벽한 연극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밀한의 방바닥에 깔린 누런 비닐장판의 틈새를 돋보기로 살피던 버브약 팀원의 핀셋 끝에 아주 작고 노란 이물질 하나가 지펴 올라왔습니다. 새끼 손톱의 절반도 되지 않는 작은 플라스틱 조각. 그것은 사건 현장이었던 구관 온실 앞 질척이는 진흙탕 속에서 은주 씨의 머리에서 떨어져 깨져 있던 데이지꽃 머리핀에 부서진 노란색 꽃술 조각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은주 씨의 목을 조르고 시신을 질질 끌고 가는 과정에서 진흙탕을 뒹굴던 정밀한의 작업화 밑창에 그 작은 조각이 들러붙었고, 범행 후 방으로 돌아와 신발을 벗는 과정에서 방바닥에 떨어져 버린 결정적이고도 치명적인 흔적이었습니다. 증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치 둑이 터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의 목을 잔혹하게 옥죄고 있던 공업용 포장끈. 국과수 법의학팀은 그 끈이 묶인 형태에 주목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인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이른바 팔자 교차 매듭이라는 특수한 방식이었습니다. 한번 묶으면 수백 킬로그램의 하중을 견뎌내 절대 스스로 풀리지 않도록 고안된 산업용 매듭. 경찰은 공장 창고 관리자를 찾아가 이 매듭에 대해 물었습니다. 관리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매듭은 워낙 힘이 많이 들어가고 손가락이 끊어질 듯 아파서 요즘 들어온 젊은 여공들은 아예 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 공장에서 반품 묶을 때 이 매듭을 고집스럽게 쓰는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에요. 수십 년 공장밥을 먹은 정밀한 조장. 그 여자 손가락 마디를 보면 이 매듭 때문에 굳은 살이 돌덩이처럼 박여 있을 겁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소름 끼치는 얼굴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장은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타이머 랜턴, 노란색 플라스틱 조각이 담긴 증거물 봉투, 그리고 팔자교차 매듭에 대한 국과수 소견서를 들고 다시 취조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맞은편에 앉아있던 정밀한의 고고하던 시선이 증거물들이 하나둘 탁자 위에 놓일 때마다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밀한 씨, 당신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수사팀장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의 눈을 속이려고 랜턴에 타이머까지 달아놓고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죠. 하지만 당신의 그 치밀함 때문에 오히려 당신은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에 스스로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팀장은 마지막 서류 한 장을 그녀의 코앞에 밀어 넣었습니다. 국과수의 필적 감정서였습니다. 당신은 은주 씨를 온실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폐수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알리바이를 위해 그녀가 마치 공장에 남아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려고 9시 50분에 경비실로 들어가 출근부에 은주 씨의 서명을 위조하려 했겠죠. 그런데 장부를 펴본 당신은 너무나도 놀랐을 겁니다. 정밀한의 안면 근육이 통제력을 잃고 경련하듯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탁자 아래로 숨긴 두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팀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출근부 14번 란에는 이미 이은주라는 이름이 완벽하게 적혀 있었으니까요. 당신이 적어 넣을 필요도 없이 말입니다. 당신은 은주 씨가 죽어서 유령이라도 되어 서명을 한 줄 알고 공포에 질렸겠지만 진실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형사의 묵직한 목소리가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습니다. 은주 씨는 당신을 만나 불법 장부를 단판짓기 위해 처음부터 야간 근무를 무단 이탈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미리 밤 9시 50분인 것처럼 시간을 적어놓고 자신의 친필로 서명을 남겨두었던 겁니다. 당신이 지옥 같은 웸돈을 뜯어내려 했던 그 순진한 아가씨가 자신이 공장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남기려 했던 그 절박한 행동이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은주 씨를 9시에 죽였다는 시간을 특정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어버렸고 당신의 알리바이를 산산조각 내는 무기가 된 겁니다. 정밀한의 호흡이 거칠어지며 눈동자가 쉴 새 없이 허공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자신이 쌓아 올린 완벽했던 거짓말의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밤 8시 55분, 팀장이 편의점 CCTV 화면을 인화한 사진을 꺼내 놓았습니다. 강 반장의 방에서 도망친 은주 씨는 공단 밖 편의점으로 달려가 이 따뜻한 캔 커피 2개를 샀습니다. 가난해서 식당에서 간장만 비벼 먹던 아이가 당신에게 장부를 넘기고 제발 살려달라고 동생 대학 갈 돈 많은
뺏지 말아달라고 빌기 위해 비를 맞으면서도 자기 품속에 커피가 식을까봐 꼭 안고 당신을 만나러 온실로 갔습니다. 취조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팀장은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여 정밀한의 눈을 정면으로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커피를 당신에게 내밀었을 때 당신의 그 굳은 살 박인 두 손에는 살인적인 팔자 매듭을 지을 굵은 포장끈이 들려 있었지. 침묵이 길어질수록 공기는 바늘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자신의 완벽했던 범죄가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어린 여공의 미리 적어둔 서명 하나에, 그리고 방바닥에 떨어진 1mm짜리 플라스틱 조각 하나에 완전히 박살났음을 깨달은 정밀한. 굳게 다물려 있던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벌어질 듯 말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천의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던 진실이 마침내 그 서늘한 민낯을 수면 위로 완전히 드러내기 직전의 팽팽한 순간이었습니다. 취조실 안의 공기는 마치 한겨울의 심해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완벽한 알리바이가 역설적이게도 피해자 이은주 씨가 남긴 마지막 출근부 서명과 방바닥에 떨어진 1mm짜리 노란색 플라스틱 조각 하나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목도한 정밀한. 수십 명의 어린 여공들을 쥐락펴락하며 데모로 군림했던 그녀의 고고한 가면이 마침내 소리 없이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밀한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두 개의 캔커피 사진과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진 공업용 포장끈의 팔자 매듭 증거 사진 사이를 위태롭게 오갔습니다. 수사팀장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그녀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덜덜 떨리던 정밀한의 양손이 이내 얼굴을 감싸주었고,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 그녀의 입에서 건조하고 쇳소리 섞인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공허한 비웃음이자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오판에 대한 뒤늦은 절망의 소리였습니다. 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은주를 죽였습니다. 담배 한 대를 요구한 정밀한은 피어오르는 매캐한 연기 너머로 2001년 그 비오던 가을밤의 지옥 같은 진실을 하나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범행 동기는 결국 지독한 탐욕과 허영, 그리고 자신이 쥔 알량한 권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죽은 남편이 남긴 빚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공단 여공들을 상대로 시작했던 불법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밀한의 사치와 도박 자금을 충당하는 거대한 화수분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여공들은 데모라는 그녀의 다정한 미소 뒤에 숨은 잔혹한 착취 구조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60만 원씩 고향의 어머니에게 보내야 했던 은주 씨는 그 살인적인 이자와 원금 갈취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은주 씨는 강 반장의 방에서 도망친 직후 정밀한에게 공중전화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불법계 장부를 자신이 숨겨두었으니 이제 그만 자신과 동료들을 놔달라고, 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과 공단 본사에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말입니다. 그 기집애가 장부를 쥐고 있다고 했을 때 제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장부가 세상에 나가면 저는 공단에서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쇠고랑을 차야 했으니까요. 저는 은주를 달래기 위해 밤 8시 50분쯤 제3공장 뒤편 구간 온실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돈으로 입을 막아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밀한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비를 뚫고 온실로 걸어온 은주가 제게 내민 건 따뜻한 캔커피 2개였습니다. 자기는 벌벌 떨면서도 저한테 커피를 건네며 그러더군요. 조장님, 제발 여기서 멈추세요. 동생 대학 보낼 돈이에요. 우리 불쌍하잖아요. 그 동정 어린 눈빛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감히 내 밑에서 밥 얻어먹던 기집애가 나를 동정하고 가르치려 든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순간적인 격분, 아니 그것은 명백히 계획된 살이었습니다. 정미라는 은주 씨를 달래는 척하며 뒤로 돌아갔고, 그녀가 늘 작업복 주머니에 지니고 다니던 굵은 공업용 포장끈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은주 씨의 가느다란 목을 뒤에서 낚아채 짐승처럼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비 내리는 어두운 온실 앞 진흙탕 속에서 은주 씨는 살기 위해 처절하게 발버둥 쳤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질척이는 흙바닥을 뒹굴었고, 그 과정에서 은주 씨의 머리를 장식하고 있던 데이지꽃 플라스틱 머리핀이 튕겨나가 박살이 났습니다. 은주 씨의 손톱이 정밀한의 팔목을 핥히고 살점을 뜯어냈지만 수십 년간 무거운 공장 박스를 매듭 지어온 정밀한의 악력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은주 씨의 발버둥이 잦아들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정미라는 익숙한 팔자 교차 매듭을 단단히 묶어 그녀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았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후에 정미라는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따뜻한 은주 씨의 시신을 질질 끌고 인적이 끊긴 폐기물 집화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신을 끌고 가는데 저 멀리서 경비원 김영감의 손전등 불빛이 휙 지나가더군요. 심장이 돋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빗소리가 너무 커서 들키지 않았죠. 저는 폐수 탱크 덮개를 쇠지렛대로 비틀어 열고 은주를 그 시커먼 물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로는 그저 내 살 길을 찾았다는 안도감뿐이었죠. 시신을 유기한 정미라는 빗물에 작업화의 진흙을 대충 씻어내고 공장으로 돌아가 배를 움켜쥐고 위경련이 일어난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밤 9시에 조퇴 허락을 받은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 은주 씨의 기숙사방에 몰래 침입해 사물함을 뒤졌습니다. 장부를 찾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장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불안감을 안고 새방으로 돌아간 그녀는 옷장 위에 세팅해둔 타이머 랜턴을 끄고 젖은 옷을 벗어 던진 채 태연히 잠을 청했습니다. 작업화 밑창에 끼어있던 노란색 머리핀 조각이 장판 위에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다음 날 저녁 출근했을 때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은주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야반도주한 여공으로 몰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강 반장이 경비실 출근부를 들고 와서 펄길 뛰더군요. 21시 50분에 이은주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다고.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내가 분명히 9시에 목을 졸라 폐수통에 쳐넣었는데 누가 서명을 했단 말인가.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죠. 은주가 9시 50분인 척 거짓으로 미리 서명을 해두고 저를 만나러 왔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서명 하나 때문에 제가 밤마다 얼마나 악몽에 시달렸는지 아십니까? 정미라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도 은주 씨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자신이 겪은 공포와 억울함을 토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사팀은 그 이기적인 민낯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며칠 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공단 현장 검증이 실시되었습니다. 폴리스 라인이 쳐진 제3공장 주변에는 수백 명의 여공들이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모가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자마자 오열하며 흙 한 줌과 물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아, 우리 은주 살려내라. 여공들의 절규가 잿빛 하늘을 갈랐습니다. 정미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마네킹을 상대로 목을 조르고 시신을 끄는 끔찍한 범행을 덤덤히 재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 오만한 평정심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현장 검증이 조립 라인 내부로 이어지고 은주 씨가 일하던 42번 재봉틀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재봉틀 위에는 여공들이 가져다 놓은 2개의 따뜻한 캔커피와 하얀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목을 조르기 직전 은주 씨가 건넸던 그 커피, 그 광경을 본 정밀한의 발걸음이 돌연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헛구역질을 하며 재봉틀 밑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이 참회였는지 아니면 완벽했던 자신의 연극이 무너진 것에 대한 회한이었는지는 오직 그녀 자신만이 알 것입니다.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격가지처럼 얽혀있던 공단의 다른 환부들도 일제히 도려내어졌습니다. 여공들을 성추행하고 노조 지원금을 빼돌리던 강 반장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은주 씨의 속옷과 머리카락을 훔쳐보며 변태적 욕망을 채우던 경비원 김상철은 야간 주거 침입 도절도죄로 쇠고랑을 찾고 은주 씨를 협박했던 전 남자친구 최동수 역시 공갈 미수 혐의로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정밀한의 장부에 이름이 적혀있던 수십 명의 여공들은 마침내 불법 사채의 늪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의의 실현조차 낡은 기숙사방 한 구석에서 딸의 유품을 정리하던 늙은 어머니의 찢어지는 가슴을 메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에 은주 씨의 작업복과 몇 권의 책을 챙겨 넣던 어머니는 배낭 맨 밑바닥에 깔려있던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표조차 붙이지 못한 고향의 남동생에게 쓴 미발송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막내에게 누나가 요즘 야간 수당을 많이 받아서 빚도 거의 다 갚아가. 다음 달이면 누나가 받을 큰돈이 하나 생기거든. 그거 받으면 우리 읍내에 작은 시장통에 치킨집 하나 차리자. 엄마, 더 이상 남의 집 식당 일 안 하시게. 우리 세 식구 매일 치킨 튀기면서 따뜻하게 같이 살자. 누나가 그날까지만 딱 참을게.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편지를 가슴에 품은 어머니의 오열이 텅 빈 기숙사 복도를 메아리 치며 흘러나갔습니다. 가족과 함께할 작은 치킨집 하나. 그것이 이 21살의 청춘이 그토록 악착같이 버텨냈던 유일한 이유이자 차가운 폐수통 속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놓지 못했을 처절한 꿈이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6개월 뒤 해당 지역 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진실을 확인하려는 방청객들과 여공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정미라는 자신이 착취한 돈으로 고용한 값비싼 정관 변호사를 내세워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정밀한 측 변호인의 주장은 교묘했습니다. 불법계 운영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철저히 우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이은주가 먼저 출근부를 위조하여 근무를 이탈하는 등 사규를 위반했고 심야에 피고인을 외진 온실로 불러내 장부를 빌미로 협박하며 거친 몸싸움을 유도했습니다. 피고인은 방어 과정에서 순간적인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목을 조른 폭행치사일 뿐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 아닙니다. 살인에서 우발적 폭행치사로 죄목이 변경되면 형량은 걷잡을 수 없이 가벼워질 수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분노한 유족들과 여공들의 욕설이 터져나왔고 판사의 날카로운 제지가 이어졌습니다. 법정의 분위기가 피고인 측의 논리에 휘말리려던 찰나 검사석에서 일어난 젊은 공판 검사가 서류 더미에서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협박하고 자극하여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 사건 당일 밤 8시 55분 공단 앞 편의점 CCTV 화면의 복원 영상을 제출합니다. 이 영상이 과연 협박하러 가는 자의 행동인지 법정에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중앙에 놓인 대형 브라운관 TV에 흐릿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은주 씨가 편의점에서 캔커피 2개를 계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검사가 화면을 일시 정지시키고 특정 구간을 확대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은주 씨는 계산을 마친 뒤 곧바로 편의점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밖에 거센 비를 바라보더니 자신이 산 캔커피 하나를 들어 자신의 파란색 작업복 소매 끝으로 표면에 묻은 빗물을 정성껏 닦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온장고에서 막 꺼낸 그 뜨거운 커피가 식을까봐 두 손으로 커피캔을 감싸쥐고 자신의 차가운 볼에 잠시 비벼 온기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러고는 캔커피를 자신의 품속 가장 깊은 안주머니에 소중히 집어넣고 빗속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법정하는 말 그대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검사가 젖은 목소리로 최후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을 오랫동안 착취해온 가해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나서는 그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도 이 21살의 피해자는 행여나 대모님이 마실 커피가 식을까봐 자신의 체온으로 그것을 데웠습니다. 누군가를 협박하고 위해를 가하려는 자가 상대방이 마실 음료의 온기를 이토록 애지중지 지킨단 말입니까? 이 사건은 탐욕에 눈이 먼 포식자가 자신을 향해 가장 따뜻한 손을 내밀었던 맑은 영혼을 짓밟고 교살한 극악무도한 계획살인입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토록 잔인할 수 있습니까?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정미라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수치심과 공포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내 판사의 무거운 판결문 낭독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연약한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임금을 착취하였고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잔혹하게 교살하였다. 나아가 시신을 폐기물 탱크에 유기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등 그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며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주문, 피고인 정미란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탕탕탕. 무거운 법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족들의 억눌린 통곡 소리가 터져나왔고 교도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법정을 빠져나가던 정미란의 시선이 잠시 방청석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은주 씨의 룸메이트였던 박소희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소희 씨는 은주 씨의 서명이 남아있던 그 낡은 야간반 출근부 사본을 허공을 향해 치켜들었습니다. 그 복사본 위에는 굵은 매직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은주의 서명은 영원히 이 공단에 살아남을 것이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2004년. 사건의 충격이 휩쓸고 간 중부지방의 그 공단은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은주 씨의 시신이 유기되었던 흉물스러운 폐수탱크와 구간 온실은 모두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야간 노동자들이 잠시 다리 뻗고 쉴 수 있는 환한 조명의 작은 휴게 공원이 들어섰습니다.
구멍가게 수준이던 공단 관리실의 출근 시스템은 지문 인식기로 바뀌었고, 노동조합은 전례 없이 강력해져 더 이상 누구도 어린 여공들의 월급을 함부로 떼먹거나 폭언을 일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이제는 앳된 티를 벗고 공단 노동조합의 단단한 간부로 성장한 박소희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퇴근길에 42번 재봉틀 앞을 지나며 주인이 여러 번 바뀐 그 낡은 기계 위에 조용히 국화 한 송이를 올려두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남쪽의 작은 시골 마을, 은주 씨의 어머니는 동네 낡은 시장 어귀에 작은 김치찌개 식당을 열어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치킨집은 아니었지만 딸이 목숨과 맞바꿔 지켜낸 동생은 무사히 대학에 입학해 의젓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저녁 장사 준비를 하던 어머니는 식당 벽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둔 낡은 가족 사진의 유리를 앞치마로 조심스레 닦아냈습니다. 사진 속 교복을 입은 단발머리의 은주 씨는 변함없이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의 액자 틈새에는 끝자리가 살짝 바래버린 종이 한 장이 고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이 돌려주었던 야간반 출근부 14번란에 적힌 은주 씨의 마지막 서명 복사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주름진 손가락으로 그 세 글자의 이름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소리 없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2000년대 초반 화려한 경제 성장의 불빛 이면에서 묵묵히 기계를 돌려야 했던 수많은 무명무명의 청춘들. 이은주 씨의 죽음은 단지 한 개인의 탐욕이 빚어낸 비극을 넘어 가난하다는 이유로 법과 제도의 보호 밖으로 밀려나야 했던 그 시절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잔혹한 살인마는 단죄를 받았지만 밤낮 없이 돌아가는 공장의 톱니바퀴 아래 남몰래 숨죽여 울어야 했던 또 다른 수많은 은주 씨들의 상처는 여전히 낡은 흉터처럼 남아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이면 사람들은 낡은 공단 어귀에 희미한 가로등 아래를 유심히 바라보곤 합니다. 행여나 낡은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빗물에 젖은 캔커피를 소중히 품에 안은 채 종종 걸음으로 출근부를 향해 걸어가는 그 착하고 여린 뒷모습이 보이지는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의 평범하고 고단한 이웃들 틈에는 끝내 전해지지 못한 채 진흙탕 속에 묻혀버린 누군가의 절박한 목소리가 여전히 비극의 씨앗으로 웅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2001년 어느 비오던 가을밤에 출근부 서명만을 남긴 채 사라져야 했던 21살 여공의 뼈아픈 진실, 그 잔혹한 범죄 재구성의 기록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